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지역의학과 안전센터의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질병의 진단과 검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영제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신장학회, 대한영상학회에서 공동 제작한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눔 조영제 유해 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 지침을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영제란 것은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 도움을 주는 약품을 말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사진은 흉부 CT 사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이 되겠고, 이 경우 중간에 큰 혈관과 주변의 구조물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 혈관과 림프노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서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요오드화 조영제, 바름 조영제, 가돌리눔 조영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조영제는 대부분 CT에서 사용되는 조영제를 말하게 되며, 이것은 요오드화 조영제를 말하게 됩니다. 요오드화 조영제는 CT뿐만이 아니라 여러 혈관 촬영술,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접근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인 ERCP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화 조영제는 이와 같이 벤젠 고리에 요오드를 가진 트리요오드 벤젠을 기본 구조로 하고, 사이드 체인에 따라서 물에 녹는 이온성과 물에 녹지 않는 비이온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이온성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게 되면서 삼투압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 비이온성은 한 개의 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머형은 한 분자 중 요오드 함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트리요오드 벤젠 두 개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이고, 한 분자 중 요오드가 6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온성의 고삼투성 조영제는 과거에 많이 사용된 반면, 최근에는 저삼투성, 등삼투성 제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약제별로 이렇게 구별한 표가 되겠습니다. 조영제 이상 반응은 약 자체의 독성에 따른 반응과 과민 반응 등으로 나누게 되고,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급성 반응,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지연성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오드화 조영제에 대한 급성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며, 발생 기전에 따라서 과민 반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이란 것은 요오드화 조영제의 직접적인 화학 독성과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과민 반응은 용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을 말하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는 과민 반응을 말하게 되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뿐만이 아니라 조영제가 호염기구나 비만세포를 직접 자극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알레르기성 과민 반응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 이상 반응의 유병률을 보면, 먼저 고삼투성 조영제를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 당시에 비해서 최근에 저삼투성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급성 이상 반응의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률은 10만 명당 1명꼴로 사망률이 보고됨으로써 이런 조영제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오드화 조영제 급성 이상 반응은 중증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기전에 따라서 과민 반응, 생리적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의 경우는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과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 과민 반응의 경우 발진과 가려움증 같은 피부 반응, 그리고 혈관 부종 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이상 반응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의 임상 양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피부 이상 반응으로, 이는 급성 반응뿐만 아니라 지연성 반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것은 피부 반응으로, 조영제 검사 이후에 피부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조영제 급성 과민 반응의 위험 인자로 먼저 첫 번째는 과거에 조영제 과민 반응 과거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위험 인자가 되겠고, 일부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이온성 고삼투성 조영제가 비이온성 저삼투성 조영제보다 더 과민 반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과거 조영제 과민 반응의 과거력입니다. 실제 조영제 과민 반응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향후 과민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10에서 35%로 알려져 있고,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전처치를 하더라도 10% 정도에서는 과민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영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과민 반응의 과거력이 있는지에 대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급성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피부 이상 반응의 빈도가 가장 높은 과민 반응이 되겠고, 이 경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나 중증의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수축의 경우는 먼저 산소 치료와 함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기존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와 동일하고 에피네프린 근주가 반드시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성 위기로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라베타루를 정주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혈압이 급속히 감량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연성 이상 반응의 빈도는 어떤지 보시면요. 지연성 이상 반응은 실제로 이 반응이 약과 연관성 있는지를 인지를 잘 못한 경우도 많고 해서 유병률이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성 반응의 대부분은 과민 반응이 더 많고 일부의 생리적 반응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피부 발진이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중증의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반구리성 반응으로 위험 인자의 경우는 조영제 과민 반응 과거력이 있었거나 IL-2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비온성 이합체의 경우는 앞서 급성 반응과는 달리 지연성 이상 반응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성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증의 피부 반응이 대부분이고, 경증, 중등증 정도의 증상으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상에 맞게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증상 외에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처치의 경우는 우리가 조영제 이상 반응이 있었던 환자에서 다음 조영제를 재투여할 때 조영제 사용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생리학적 반응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부족하고, 따라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전처치는 불필요합니다. 과민 반응의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증은 권고사항이 조금 낮고 중등증 이상의 급성 과민 반응이 있던 경우에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 정도의 과민 반응의 병력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 천식의 경우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의 판단하에 전처치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과민 반응에서 어떤 전처치를 할 수 있을까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오드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검사로 대체할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검사 전에 스킨 테스트를 해서 스킨 테스트에서 음성인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조영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전처치는 중등증, 중증의 경우 권고되는 사항이고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권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의 경우에서도 일부의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항히스타민제 전처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처치 약물은 중등증 이상의 경우에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투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정된 검사의 경우는
검사 13시간 전, 7시간 전, 1시간 전에 프레덴솔론 50mg을 경구로 복용하고 1시간 전엔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로페니라민을 경구 또는 주사로 투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는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12시간, 2시간 전에 2번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응급으로 13시간 전에 투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매 4시간마다 메틸프레드닌솔론을 IV를 할 수가 있고, 검사 1시간 전에 클로로페니라민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각한 조영제 감인 반응이 생기기까지는 투여 후 30분 이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를 투여 후에 바로 기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더 심한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경과 관찰할 것을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지연성 이상 반응의 경우는 전 처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립된 것은 없습니다. 경증의 지연성 이상 반응 환자는 현재 전 처치는 추천되지 않고 있고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로 예방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연성 이상 반응의 경우는 이런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피부 시험을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대부분 이전에 과민 반응이 발생했던 사람에서 조영제 이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피부 시험이었던 것이고, 요오다 조영제를 사용할 예정인 모든 환자에게 과민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던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영제 과민 반응 환자에서 스킨 테스트를 했을 때의 양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고, 하지만 중증의 과민 반응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전체 반응에 비해서 양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중증의 과민 반응 병력이 있던 환자에서는 피부 시험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영제 피부 시험은 즉시형 반응, 즉 급성 반응과 지연성 반응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급성 반응의 경우는 프릭 테스트와 인트라더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15분 정도 경과 관찰한 후에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성 반응의 경우는 즉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라든지 인트라더멀 테스트를 이틀, 3일 뒤에 판독을 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이 서로 간에 교차 반응이 있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차 반응이 흔한 약제의 경우에 이들 약제를 좀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로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의 경우는 이전에 사용했던 조영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은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영제 검사 전에 시험으로 약간 소량의 요오다 조영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중증 과민 반응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량의 요오다 조영제를 주사해서 과민 반응이 유발되는지를 관찰한 것은 현재 권고되지 않습니다. 시험 주사에서 반응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용량을 투여할 때는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발생 빈도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 주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용 요오다 조영제는 혈관으로 직접 투여를 하는 것인데, 혈관 내로 투여하는 ERCP라든지 다른 검사 시에는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혈관 내로 요오다 조영제에 노출된 경우에 과민 반응의 빈도가 실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주사용 요오다 조영제를 사용해서 과민 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혈관 외로 투여했을 때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실제 과민 반응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서는 재노출을 하지 않을 것을 사실 권유를 하고 있고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전신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전처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독성 반응 중의 하나인 신장 이상 반응입니다. 조영제 사용한 이후에 신장 독성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과거에는 컨트라스트 인듀스드 네프로패시 CIN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조영제 유발 급성 콩팥 손상으로 CIAKI라는 용어로 용어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오다 조영제를 혈관 내로 투여했을 때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설명하는 것이고, 조영제와 콩팥 손상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발생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성을 알 수 없을 때는 Contrast Associated AKI라고 CAAK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발생 기전은 신장의 혈액학적 변화, 혈관 수축이나 직접적인 세뇨관 독성, 그리고 산투압 및 약제별 화학 독성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진단은 급성 콩팥 손상이 조영제 노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의 경우는 크레아틴인이 0.3 이상 증가하거나 크레아틴 백분율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최소 6시간 동안 소변량이 시간당 kg당 0.5ml 이하로 감소한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오다 조영제 신독성의 경우는 조영제 투약 24시간 이내에 보통 증상 없이 크레아틴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4일째 정도의 최고점이 이룬 이후 7일에서 10일 정도 기저치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영구적인 콩팥 손상으로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부 신기능이 기저에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콩팥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검사 전 신기능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는 위험인자가 없는 외래 환자들의 경우는 신기능을 반드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확인을 권고하고 있고, 위험인자라는 것은 GFR이 60보다 미만인 경우, 신장수술에 가거력이 있는 경우, 알부민요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고혈압, 고요산혈증, 멜포민 상용력,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검사, 요오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성 콩팥 손상 환자나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입원해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투여 전 7일 이내에 신기능 검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검사를 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고, 그 외에는 6개월 이내에 신검사 수치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으로 요오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기능 장애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지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성 콩팥 손상 또는 GFR이 30 미만이고 유지 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위험 환자의 경우는 요오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 신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서는 예방이 결국은 노출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수액요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수액 주입으로 인해서 볼륨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액요법의 방법은 검사 1시간 전에 시작해서 검사 후 3에서 12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방법에서는 고정 부피, 예를 들어 노말셀라인 500ml를 투여한다든지 또는 중량에 기반해서 부피를 결정해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의 경우는 예방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투석 중인 때 유린이 나오는 핍류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서는요, 먼저 투석 중이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문효증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신장 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영제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핍류 환자의 경우는 조영제 노출에 따라서 문효증 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콩팥 손상 또는 GFR이 30 미만인 환자처럼 조영제 유발 신장 손상의 고위험 환자의 경우는 수액요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제거를 위해서 응급투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포민을 복용 중인 환자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과거에는 메포민을 무조건 중단했지만 현재 지침에서는 GFR이 30 이상인 경우는 중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FR이 30에서 44 정도로 있는 경우에는 메포민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있다고 권고사항에 얘기를 하고 있고, 급성 콩팥 손상이나 중증의 GFR 30 미만인 경우나 신장 동맥에 색전 유발할 수 있는 동맥 카테터 시술의 경우는 48시간 이전 메for민을 중단하고 이제 검사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해서 CA-AK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메for민을 다시 투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오드와 조영제가 아닌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한 이상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돌리늄 조영제와 요오드와 조영제 간에는 교차 반응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CT 조영제에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는 요오드와 조영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MRI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와 조영제에 심한 과민 반응이 나온 환자여도 조영제를 굳이 회피하거나 전처치를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돌리늄 조영제에 의한 이상 반응의 급성 이상 반응의 빈도는 0.07에서 2.4% 정도로 비교적 낮게 보고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경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의 치료와 예방 조치는 요오드와 조영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 조영제인 가돌리늄을 사용한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신원성 전신 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증상은 조영제를 투여하고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홍반성 구진, 반점 등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 피부 경화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자결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 구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지만 얼굴과 목 주위에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내부 장기의 섬유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성 전신 섬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콩팥병이 심한 환자의 경우나 투석 중인 환자, 급성 콩팥 손상인 환자, 임산부 신생아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영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조영제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이 환자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였든 그 이상 반응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이에 대한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치를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환자의 경우는 조영제 이상 반응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 조영제 이상 반응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영제 부작용 안내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 지역의학 안전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조영제 안전카드의 형태이고요. 환자에게 조영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어떤 조영제 이상 반응이 있었고 어떤 이상 증상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이렇게 명한 크기의 카드로 발급을 해드리면서 항상 의료진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영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